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는 5월 9일에 양도세, 하나는 6월 1일 날 종합부동산세야. 우리는 메시지 미리 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뜨거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질 즈음인 9월 초가 되면 자 시장은 또 한 번 이 부동산 대책으로 흔들흔들 할 것 같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세금을 올릴 것 같은 이런 예감,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이분께 여쭤볼게요. 이장원 세무사 함께하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진짜 안 잡을 줄 알았나? 라고 들리는 거. 네. 저만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무조건 그걸 안 쓰겠다라는 뭐 절대적인 말은 아니었다라고 네.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긴 했었죠. 김용범 실장이 또 한 말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향성이었고, 근데 저도 진짜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최근에 좀 느끼는 게 2025년 들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조사가 많이 좀 엄격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트렌드나 이런 걸 보면은 일부는 그래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래도 메인은 보유세 쪽이지 않을까. 종부세? 네, 종합부동산세랑 좀 더 나아가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좀 폭넓게 본다 그러면. 그래요? 종부세 하면은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네. 때 보면은. 그래서 뭐 3배 구간 효과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는데 이번엔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기존의 패턴이 이제 세부담 상한제가 3배였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정말 강화되면 근데 이번에 이제 가계대출 방안 나왔었을 때 네. 제가 느낀 바가 예전에 점진적으로 하니까 이제 뭐 말 그대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말도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좀 세게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예전에는 3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같은 경우 이제 일반 세율보다 2배 정도 높게 이제 맞습니다. 중과세를 매겼잖아요. 보유세에 대해서도. 너무 셌어요. 근데 사실. 이거 없어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3주택자이면서 이 과세 표준이 12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그것도 좀 더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3주택은 괜찮아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 뭐 다세대나 다가구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원룸이나 투룸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제한이 없는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세부담 상한율도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지금 다시 60%로 낮아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또 80, 85, 90 그 당시에는 연마다 5%씩 막 올라갔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치명적이었었던 거는 이제 그거죠. 공동주택 가격이나 뭐 개별주택 가격 말 그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그거 없어졌던 거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럴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다 한번 풀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이제 취득부터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 취득할 때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매 취득세는 원래 1%에서 한 3% 정도인데 두 번째 주택은 8% 갑자기 한 두세 배가 뛰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주택은 12% 확 올라가요. 그다음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 번째부터 8%, 네 번째부터 12%거든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만약에 더 늘어나 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늘어난다면 서울 전역이 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좀 다른 지역으로 따진다면 요즘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뭐 과천이나 뭐 성남시나 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6월 27일 날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가계대출, 예. 주택 관련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거래는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맥스가 6억 원의 대출이니까 6억 원에서 본인 자금이 그래도 한 2, 3억 원 들어간 그래서 9억 원에서 10억 원 내외의 주택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주택 거래량의 50%가 이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부동산의 수요는 가격이 크게 편차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두 달 전에 8억이었는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 얘가 10억으로 올라가면 비율로 봤었을 때는 이건 20% 이상 올라갔네? 라고 보면 그 지역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양도세 이슈 있잖아요. 네. 내년 5월 9일까지죠. 맞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맞습니다. 유예해 준 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쭉 이제 1년씩 계속 유예를 해주고 있었는데 그게 매년 이제 초에 경제정책 방향 때 1년씩 네. 연장했었는데 뭐 이런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죠. 조정 대상 지역을 더 이제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저희 이제 더 이상 이거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비과세가 아니면 주택 수가 많은 사람은 바로 일반
세율이 아니거나 중과 세율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중과 세율이 예전에 도입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무서운 세금이다, 징벌적 세금이다라는 얘기가 막 기사에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몇 년 지나니까 다 까먹으셨어요.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 제가 15억 원에 팔았다. 네, 3억 원의 취득가액이다. 내가 1세대 1주택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를 다 받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한 6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정도는 낼 법하지. 내가 많은 수익을 벌었는데도 세금이 60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그만큼 집값 올랐으니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낼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3주택자 중과세로 탁 바뀌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0% 되고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세율 계산을 해보면 6억 7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그 3주택자는 그렇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이진 네. 않죠. 근데 세금은 이제 110배 정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당황스럽겠구나. 근데 2주택자도 사실 버금가게 올라가거든요. 네. 거의 5억, 4억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는 비과세가 아니면은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부담이 커질 텐데 그러면 안 팔면 되지 않느냐. 근데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 나눴던 네. 종합부동산세로 또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라도 좀 풀어줘야 뭐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미리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2025년 8월, 9월 이쯤인데 미리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26년 5월 9일부터 우리 이제 이거 연장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지금 개정을 해도 전혀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과세 기준일 그 날짜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는 5월 9일에 양도세, 하나는 6월 1일 날 종합부동산세야. 우리는 메시지 미리 줬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 1년 정도 시간 줬으니까 뭐 맞습니다. 정리하든지 좀 알아서 해라. 네, 우리 시간 줬다 이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의견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내년 5월까지 안 팔면 그야말로 세금 폭탄 맞는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건가요? 약간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왜 무섭냐면 본인이 원래 얼마 내야 되는지가 세부담 상한이란 게 한편으로는 내가 작년보다는 적게 내겠다라는 관점에 하나의 턱을 주는 거지만 실제 납세자분들은 이걸 계산을 좀 등한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이 많았습니다. 본인이 원래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제가 극단으로 한번 말해보면 원래는 2억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부담 상한이란 건 뭐냐면 작년에 내가 300만 원을 냈었다. 네. 그럼 세부담 상한제가 가장 강했을 땐 3배수였는데 그러면 작년에 300만 원 냈기 때문에 올해는 900만 원까지만 맥스로 내. 근데 원래 내야 되는 건 2억인 거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900만 원의 3배가 되니까 2,700만 원. 잠깐만 이건 좀 너무 센데? 그러다가 1년 또 지나면 8,100만 원. 그리고 1년이 더 지나면 이제 너무 커지시는 네. 거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이르게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3배 구간 효과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게 네. 세부담 상한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이거였는데 지금 세부담 상한에 걸려서 이 정도였구나. 그러면 당장 지금 눈앞에 낼 만한 금액이 나왔었다라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계산을 꼭 해봐라. 내가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거나 네. 하는 식으로 주택수를 줄여야 되는 게 방아질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래 그래서 종부세 막 올라갈 때는 증여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엄청 네, 늘어났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때요? 지금은 근데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증여를 하시는 게 낫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근데 지금은 왜 다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썼었는데 예전엔 맞는데 지금은 힘들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증여세 너무 많이 예, 내니까 결국은 증여세를 누가 냅니까? 자녀가 내야 자녀가 되잖아요. 내지 받는 사람이 내는 예, 거죠. 예. 수증자인 자녀가 내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2017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는 그래도 줄만한 가격이라 자녀도 좀 네. 감당하자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요즘 주택 가격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억 원 정도의 만약에 아파트를 준다. 그러면 4분의 1, 말 그대로 5억 원 정도의 현금성, 유동성이 없으면 절대 상담도 받지 마세요. 상담료도 아까우십니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증여세가 있고 또 증여 취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증여 취득세도 개편이 2번이나 돼서 이것도 중과세가 있거든요. 이것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세는 3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증여자 주는 네.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라고 가정할게요. 아버지가 주택수가 2주택자 이상이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주는데 그 주택이 시가 표준액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넘어가면 자녀가 증여 취득세를 3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증여 취득세가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 네. 초과되면 4%였는데 이게 12.4% 아니면 13.4%로 3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10억 정도의 주택을 준다. 네. 근데 만약에 중과세율이 걸린다 그러면
자녀가 취득세를 1억 3,400만. 근데 그 돈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지 않으면 내가 이제 증여를 못 받으니까 거기다 증여세는 또 별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걸 받는 게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메시지냐면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돼.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나는 저걸 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요즘 주택 거래가 이제 절벽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다 팔자라고 했어도 팔 수가 있을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인데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래도 비상구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세금 드는데. 피하려고 이제 증여라는 방법을 택하려고 해도 이제 또 증여세, 증여 취득세가 무서워서 그것도 이제 못한다.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일정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묶여 있기 때문에 막상 자녀가 그거를 뭐 증여나 매매로 취득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야, 요즘은 이제 주택에 대한 이동이 쉽지가 않은 거.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편법 증여와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걸린 건수를 보니까 3,662건이 돼요. 네. 이 1,000건 넘어가는 거 제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강화된 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앞으로는 주택 세금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여겼거든요. 이게 생각을. 그러니까 서울만 해당하는 거죠. 네, 서울만 이 정도 건수인데 진짜 많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분기나 반기 정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 네. 한 300에서 500건? 진짜 많으면 한 7, 800건 했었는데 이번에 8월 7일 날 나온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 3,662건에 대한 이제 조사를 국세청으로 넘겼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금액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6월 27일 대책이 나오고 나서 네. 대부분의 주택 거래량은 이제 말씀대로 이제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조금 더 자금 얹어서 9억 10억 원 내에 주택 거래량이 많으니까 네. 이 거래량에 대한 주택에 대한 조사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사실 이제 전 초대장이라고 부르는데 초대장. 예, 초대장이 네. 날라오지 않는 가격인데 이 정도 이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는 이제 지금 몇 건 있는데 9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 취득자금 소명해라. 그러니까 서울시 보도자료에는 네. 8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을 하는데 2억 원을 아버지에게 빌린 케이스예요. 근데 그게 그렇다. 정말 합당하냐? 그 2억 원은 진짜 증여가 아닌 게 맞아? 이거 빌린 게 맞아? 네. 라는 조사를 하라고 국세청이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조금 서울시가. 이상하다 싶긴 해요. 2억 같은 거 저축은행에 넣으면 이자 한 3% 정도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이자로 했는지 아니면 이제 이자를 실제 주고 받았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억 원 정도 내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가격이 확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 보도자료 보고 7억 원, 8억 원에 대한 거래에서도 많이 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명시한 게 뭐냐면 법인 자금으로 주택을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주택 자금의 대출이 6억 원으로 한도가 정해지니까 네.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법인 사업체에서 이제 시설 뭐 운용 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주택 사는데 또 쓴 경우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 말 그대로 촘촘해지고 있고 가액이 낮아지고 있다. 나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그냥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서울시에서 적발한 편법 증여 사례 3,662건 들으면서 일단은 첫 번째 진짜 많이 걸렸다. 두 번째 정말 샅샅이 뒤지는구나. 세 번째가 이렇게 되면 추징세액이 얼마나 되지? 네, 그럴 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늘어날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고가 주택 거래량이 거의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액 기준이 더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건수도 확 늘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 분들에게는 세무서에서 연락받는 게 사실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렇죠. 네. 와, 나는 이런 것까지 내가 오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꼼꼼하게 좀 보셔라.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 결국은 외부에서 판매가 안 되니까 자녀한테 팔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6년 5월 9일과 6월 1일 뭐 하나의 데드라인이 설정되면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번 참에 자녀가 결혼하는데 내 거를 그냥 줄까 자녀한테 이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많아질 텐데 네. 그 거래할 때 정말 이제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조사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가액에 대한 적정성도 이제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어서는 뭐 중과세를 더 세게 매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조정 대상
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결국 늘리면은 지금 이미 중과세율이 거의 다 이제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뭐 취득과 처분 단계에서는 그러면 적용되는 대상자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네. 더 위축은 되겠지만 그게 이제 과연 가격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건 궁금하고요. 이 세금이라는 게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의 그렇죠. 세금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지금 중과세가 거의 다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취득과 처분 단계는 확실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분은 잠깐 유예가 되어 있는 것뿐이고 이 상태에서는 좀 더 강화할 건 이제 보유 쪽이니까 종합부동산세를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중과세율 적용하면 이제 더 빡빡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방 건설 경기 살리겠다고 대책도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수도권, 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아예 취득세 중과세율 좀 없애주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그쪽 주택 경기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대책이 제가 봤을 땐 좀 야간 것 같아서 취득세 정도라도 다 빼주는 건 좀 나이스하지 않나. 네.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과열됐다고 계속 억누르는 것도 뭐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지만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도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잖아요. 장특공제. 이거 선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생겼었던 네. 건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분양도 정말 많았고 주택 가격이 뭐 2008년도부터 거의 13년도까지 쭉 하얀 길을 걸었었으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0%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그때부터 유지된 건데 지금처럼 과열 양상을 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한 세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저렴하니 그 부분을 좀 확 없애자라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나오면 이제 사람들의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될 건지 좀 큰 혼선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번 참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겠네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시장의 매물의 변동이 좀 많이 생길 수도 있겠다.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주택 보유하기가 쉽지 않겠네 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 버티기 시즌 1에 이은 시즌 2가 아닐까. 맞습니다. 네. 더 무서운 시즌 2가 될까요? 저는 무서운 시즌2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최근에 10년간 이제 세수를 좀 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친 세금이 한 4조 정도씩 거쳤어요. 근데 4조 정도가 예전에 뭐 2019년도, 20년도 그 정도의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쭉 빠졌었다가 다시 지금 스타트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커질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주택 가격에 이제 어느 정도로 반영될 건지 뭐 시장에서 이제 주택이라는 만약에 이제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투자 상품군으로서는 매력도가 떨어질 것인가. 그럼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서울, 경기 지역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세금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근데 이제 수요는 계속 있다 보니까 네. 그게 과연 쉽게 빠질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이번에 코스피 5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네. 다른 쪽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식이 더 긍정적이고 좋지 않을까. 억지로 뭔가를 조절한다라는 거는 항상 반발감을 좀 사게 그렇죠. 마련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뭐 증여야 뭐 미리 어떻게든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갑자기 발생하는 거라 부모님의 맞습니다. 어떤 사망에 따른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막상 제가 상속 상담해 보면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증여나 이런 걸 계획하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약간 중증 치매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너무 와병이 심해서 뭐 물건 이동도 못하고 지금 막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도 들 때도 네.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병 환경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이걸 매도도 못 하세요. 왜냐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이 간병비나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결국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건 아주 고가로 올라간 주택 한 채뿐이어서 저걸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도 있거든요. 네. 뭐 상속이 펼쳐지면 이제 이러게들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상속은 이런 중과세 적용 안 받으니까 이거 받아서 그냥 세금 내면 되지라고 하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고가의 부동산을 내가 상속을 받으면 그것에 따른 상속세 많이 나오실 거잖아요. 월추 과세 표준이 20억 정도 하면 세금이 뭐 6억 4천 뭐 이래 나온다. 그러다 취득세까지 하면 거의 7억 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저것 수수료 하면 그러면은 이거 팔면 돼라고 하는데 왜 안 팔리냐면 이걸 상속을 받고 나서 상속인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6억이에요. 어차피. 당신은 상속 물건이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물건이 안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나마 연부연납이라 해서 이제 담보 잡고 쪼개서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매년 내는 금액이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고 이자도 붙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규제가 심해지면 상속 물건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전략 그 자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그걸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부동산 많으신 건 알겠다. 돈 어떻게 하시려고요? 팔면 되지. 안 팔려요, 선생님. 상속인들은 부동산을 팔아본 경험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사무실 한번 가보셔라 하면은 중개사 사무실 갔더니 요즘 누가 삽니까? 가격 한 3억, 5억 낮춰도 안 팔려요. 막 이런 데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 뉴스에서는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규제가 좀 심한 편이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나 용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으니까 매수자는 2년 실거주도 해야 되니까 거래가 안 돼버리네. 이제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상속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규제가 상속은 무조건 예외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상속과 직연은 어쨌든 미리미리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 그 과정에서 세무사님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상속이 많이 발생하면 상속세 상담은 무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제가 그나마 공익적으로 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니까. 네, 우리 구독자님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장원 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